네, 한 발 앞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국민에게 식량 비축을 권고를 했다가 각종 유언 비어가 돌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유언 비어가 돌았는가 하면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유언 비어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지방 정부들한테 대해 가지고 추운 날씨를 앞두고 야채나 식용유, 네. 육류 이런 것들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나 동절기를 앞두고 식품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 가족들도 그러니까 가게도 이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이 필요한 만큼의 생필품을 갖다가 비축해 둬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가게들한테 대해 가지고 말하자면 식료품을 갖다가 비축해 둬라라고 권고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2010년 1월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중국의 누리꾼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내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관영 언론하고 관리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영 언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에 봉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식품 담당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식료품이 뭐 말하자면은 이 재고를 쌓아둬야 될 만큼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만큼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중국의 식량 사정 좋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잘 알다시피 2년 연속해서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샨샤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큰 홍수가 왔었고 금년에도 홍수가 꽤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작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의 식량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의 식량 문제는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환 보유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식량 난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식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식량 수입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그 26개 채소 가격을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10월 한 달 동안에 16%나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실시를 하는 걸 보면은요, 사실 정말로 뭐 식량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로 감염자, 뭐 제로 확진자를 중국이 자랑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등장을 하면서 중국이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발작에 가까울 정도로 좀 심하다라는 외신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 1일에는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을 갖다가 붙들어 두고 집에 보내지를 않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고요. 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여기를 다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확진자가 나오니까 한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갖다가 집에 못 가도록 붙들어 두고 핵산 검사를 네. 밤늦도록 핵산 검사를 실시를 했던 겁니다. 저런. 사실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방역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거부감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겠죠. 어딘가 하면은 윈난시 루이리시라는 곳에서는 지난 3월 달부터 봉쇄 해제를 갖다가 여러 차례 거듭을 해서 지금 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랬더니 5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지금 2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급기야에는 200명이 나서서 시위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생필품을 달라. 네.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시위를 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불만이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봉쇄를 피해서 아파트 담장을 넘던 네. 그런 남성이 체포가 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추적 앱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거짓으로 거짓 앱을 갖다가 설치를 했다가 네. 체포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 그럽니다. 뭐 방역 수칙 어기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처벌을 하잖아요. 네. 뭐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CCTV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뭔가 하면은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변호사하고 문답 형식으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 방역 수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어떤 건가 하면은 코로나에 확진이 됐거나 아니면은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 또는 네. 확진자하고 접촉한 게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간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형이라는 건 사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아. 그런 전망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역시 중국 소식입니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띄게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면은 1분기 네. 때는 뭐 기저 효과도 있었죠. 18.3%를 상승을 했다가 2분기에 7.9%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4.9%까지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 네. 4.9%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러니까 시장 눈높이보다도 더 낮았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두 달 연속해 가지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위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이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는 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인민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 원인으로 현재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방 압력이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하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생산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이나 비용 이런 걸로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통관의 편의성을 높여서 외자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의 싱크탱크도 부양책을 권고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싱크탱크 그러니까 사회과학원의 국가금융발전 실험실이라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네. 여기가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지금 현재 당국이 취해야 될 정책이 통화하고 재정 정책을 아우르는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라든가 헝다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네.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병목 현상 마지막으로 전력난에 의한 악재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경제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경제 초점이 정책의 초점이 말하자면은 이 안정보다는 말하자면 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가가지고 민간 자본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우리 계속해서 헝다 사태에 대해서 네네. 전해드렸었지만 헝다 사태 이후에 사실 지방 정부의 재무 위기를 또 걱정을 했다고 하죠. 네, 이 보고서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헝다 사태로 주목을 받게 된 이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지방 정부의 재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네. 중국 지방 정부의 이 세원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은 부동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용권을 파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이걸 파는 건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팔리고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방 채권의 위험성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동산 사태가 나서 앞으로 그 파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헝다 사태 자체가 중국 경제에 큰 어떤 뭐 흔들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이게 파급 효과로 봐서 지방 정부에 미칠 수 있다. 사실 그 지방 정부들이 빚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럼요. 그런데 지금 발행해 놓은 채권이 마치 헝다 채권이나 환양연 채권을 쳐다보는 것처럼 불안해지게 된다면은 지방 정부들이 채권을 발행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만기가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이 상환에 대한 압박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어떤 식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인프라 투자를 해서
민간 자본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쪽을 다시 좀 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지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소식에 이어서 우리 또 국내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 트였다 싶었는데 이제는 알바생들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력난 때문에 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알바 천국이라는 데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1월부터 8월까지 사람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인 광고 숫자는 44%가 넘게 늘어났는데 알바 지원 건수, 내가 알바를 하겠다라고 지원한 건수는 8.4% 늘어났는데 8.4%가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네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코로나 사태 이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2.7%가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알바생을 구합니다, 뭐 2명을 구합니다라고 공고를 내면 과거 같았으면 뭐 2019년도 이전에는 한 40명 정도 일단 지원을 했었다 오죠. 그럽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2명, 3명 뭐 이 정도 지원을 하고 그것마저도 면접을 약속한 날짜에 안 오죠. 노쇼. 네.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이 급박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부족해졌을까요? 전부 다 골프장 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52시간 제가 정착이 되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그러니까 온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쪼개기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생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이 쪼개기 알바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고 또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시급은 올랐지만 전체적인 소득은 별로 별로 안 올랐군요. 안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바 자리 자체를 별로 탐탁찮아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어쨌든 간에 이 알바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20대 아닙니까? 네. 근데 20대를 갖다가 초반과 후반을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공공기관의 알바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알바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알바 뭐 이런 것들에 주로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고 네. 20대 후반에 이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청년들 관련해 가지고 취업 장려를 하는 그런 지원금들이 꽤 많거든요. 네.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구직 활동에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은 20대 연령층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은 2008년에 20대 인구가 1,123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67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20대 전체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바를 지원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을 한다면은 네. 알바생을 써서 자영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되겠죠.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예 좀 규모 있게 해서 네. 말하자면 정규직원을 채용을 직원으로. 해가지고 가는 이런 식이 돼야지 알바에 의존을 하고 알바를 가지고 뭔가 풀어나가겠다라고 네. 하면은 사람도 못 구하고 장사해야 될 때 못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올 걸로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